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빗줄기가 쏟아지던 날 밤, 낡은 스쿠터와 고급 벤츠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스쿠터를 타고 있던 건 18살 정하윤. 할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려 밤마다 배달 일을 하던 소녀였습니다. 벤츠에서 내린 사람은 DH그룹의 한도현 회장이었습니다. 도현이 헬멧을 벗은 하윤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18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의 얼굴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이미 손녀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럼 지금 도연의 눈앞에 있는 이 소녀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18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 서울 성북구 정릉 로터리는 가로등 불빛마저 흐릿하게 번지는 장소였습니다. 빗줄기는 가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늘이 쏟아붓는 것처럼 굵고 거칠었죠. 아스팔트 위로 물이 고여 있었고 지나가는 차들의 타이어가 물을 튀기며 소음을 냈습니다. 그 소음 속에서 한 대의 낡은 스쿠터가 비틀거리며 속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스쿠터를 몰고 있는 사람은 18살 정하윤이었습니다. 그녀의 헬멧은 낡았고 투명 바이저에는 빗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야가 좋지 않았죠. 하윤은 고개를 약간 숙이고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장갑은 젖어 있었고 미끄러웠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배달이었습니다. 배달 가방 속에는 아직 따뜻한 치킨 한 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약하게 풍겼죠. 하윤은 그 냄새를 맡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무사히 도착하게 해달라고요. 이 배달을 끝내면 5,000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이 절실했습니다. 내일이 할머니 병원비 납부 마감일이었거든요. 스쿠터의 브레이크는 삐걱거렸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소리가 났지만 수리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윤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일을 멈추면 돈이 끊겼고 돈이 끊기면 할머니의 약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밤 이렇게 달렸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없이요. 헬멧 안쪽으로 빗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흔들어 물기를 털어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물은 계속 흘러내렸고 그녀의 목덜미를 타고 등으로 스며들었죠. 온몸이 축축했습니다. 배달복은 방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싸구려 점퍼였거든요. 로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하윤은 속도를 조금 줄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촉박했거든요. 고객이 기다리고 있었고 늦으면 평점이 떨어졌습니다. 평점이 떨어지면 다음 주문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녀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맞은편에서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차체는 매끈했고 헤드라이트는 밝았습니다. 빗속에서도 빛이 반사되어 눈부셨죠. 하윤은 순간적으로 눈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젖은 노면에서 스쿠터의 바퀴가 미끄러졌습니다. 하윤은 균형을 잃었습니다. 핸들이 흔들렸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죠. 그녀는 악을 썼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만 났을 뿐이었죠. 그리고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하윤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공중에서 회전하며 주변을 보았습니다. 벤츠의 번쩍이는 차체, 흩어지는 빗방울, 그리고 아스팔트가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이 보였죠. 착지는 거칠었습니다.
하윤의 등이 땅에 부딪혔고 충격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어깨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아팠죠.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일어나려 했습니다. 배달 가방이 걱정됐거든요. 가방 속에 치킨이 무사한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배달 가방은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뚜껑이 열려 있었고 치킨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죠. 빗물과 섞여 있었습니다.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 그게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5,000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일 할머니 병원비를 어떻게 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벤치의 문이 열렸습니다.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차량 옆으로 다가가 손상 부위를 살폈습니다. 범퍼가 찌그러져 있었고 옆문에 긁힌 자국이 있었죠. 경호원은 인상을 썼습니다. 그리고 하윤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야, 너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는 없었죠. 그때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우산도 쓰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의 어깨를 적셨지만 개의치 않는 듯 했죠. 노인은 하윤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노인은 하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싼 양복 바지가 젖은 아스팔트에 닿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하윤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윤은 헬멧을 벗으려 애썼습니다. 턱끈이 꽉 조여 있어서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에 힘을 주어 헬멧을 잡아당겼습니다. 마침내 헬멧이 벗겨졌고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노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졌고 숨이 멎는 것 같았죠. 그는 하윤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일자로 뻗은 눈썹, 굳게 담은 입술. 모든 것이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18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었죠. 특히 미간을 찌푸리는 그 표정은 지훈이 어려운 일을 마주했을 때 짓던 표정과 똑같았습니다. 노인은 한도연이었습니다. DH그룹의 회장이었죠. 그는 평생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하윤은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네. 다친 곳은 없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하윤의 어깨를 살폈습니다. 팔에 긁힌 자국이 있었고 무릎이 까져 있었죠. 하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경호원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하윤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흩어진 치킨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젖은 치킨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죠.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왜 이렇게 치킨에 집착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가난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싶었죠. 빗소리만이 그들 사이를 채웠습니다. 정릉 로터리는 여전히 어둡고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밤의 충돌이 앞으로 어떤 운명을 불러올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해화성 모병원 응급실은 밝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었죠.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지쳐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거든요. 도연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양복에서는 빗물 냄새가 났습니다. 구두 속으로 스며든 물이 발가락 사이를 차갑게 적셨죠. 하지만 그는 그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치료실 안에 있는 하윤만 생각했습니다. 경호원들은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회장님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의아해하는 눈빛이었죠. 평소 같으면 차량 수리와 보상 문제부터 따졌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회장은 그 소녀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접수 창구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도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환자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름이 뭔가? 정하윤입니다. 18살이고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8살. 서진이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그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생일은? 비서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5월 3일입니다. 도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5월 3일. 그날은 서진이의 생일이었습니다. 공식 서류에 기록된 손녀의 생일과 정확히 일치했죠.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가빠왔죠. 비서가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도연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진정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두 아이. 한 아이는 여의도 저택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는 부모도 없이 할머니와 단둘이 살며 비 오는 밤에 배달 일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중 한 아이가 죽은 아들의 얼굴을 빼닮았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의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무언가 어긋나 있다고요. 치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윤이 나왔습니다. 오른팔에는 흰 붕대가 감겨 있었고 이마에는 거즈가 붙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따라 나오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습니다. 가벼운 타박상과 찰과상뿐이에요. 처방전대로 약 드시고 2, 3일 후에 다시 오셔서 소독받으시면 됩니다. 하윤은 간호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표정으로 접수처를 바라봤습니다. 병원비 걱정을 하는 모양이었죠. 도연이 다가갔습니다. 병원비는 이미 처리했네. 걱정하지 말게. 하윤은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도연에게 다가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 없는데요. 제가 꼭 갚겠습니다. 연락처 좀 알려주시면. 도연은 하윤의 그런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가난하지만 자존심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조차 미안해하는 아이였죠. 그런 모습이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앉게. 도연은 복도의 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하윤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도연도 그녀 옆에 앉았죠. 가까이서 보니 하윤의 얼굴에는 아직 어린 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나이에 맞지 않게 성숙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일찍부터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탓이겠죠. 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쿠터도 새로 사주겠네. 그리고 오늘 못한 배달값도 보상하겠고. 하윤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제가 잘못해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사고는 쌍방 과실일세. 비 오는 밤이었고 시야도 좋지 않았으니까. 그러니 부담 갖지 말게.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사람처럼 천천히 신중하게 말이죠. 그런데 부모님은 어디 계신가? 이런 시간에 연락드려야 할 것 같은데. 하윤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담담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이런 질문을 수없이 받아왔겠죠. 그래서 대답하는 법도 익숙해진 모양이었습니다. 부모님 얼굴은 모릅니다. 태어나자마자 보육원 앞에 버려졌다고 들었어요. 하윤의 목소리는 덤덤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할머니와 단둘이 삽니다. 저를 걷어 키워주신 분이에요. 하윤은 할머니를 언급할 때 처음으로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입가에 작은 미소까지 지었죠. 그 할머니가 하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더 많은 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언제 보육원에 왔는지, 혹시 친부모에 대한 단서는 없는지, 그 할머니는 어떻게 만났는지.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캐묻는 것은 실례였습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죠. 도연은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DH그룹 회장 한도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윤이 명함을 받아들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DH그룹이요? 그 유명한. 그렇네.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게. 오늘 일에 대한 보상은 비서가 처리할 걸세. 도연은 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비서는 미리 준비해둔 현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꽤 두툼한 봉투였죠. 이건 너무 많아요. 하윤이 봉투를 보고 손사래를 쳤지만 도연은 단호했습니다. 치료비와 스쿠터가, 그리고 오늘 못한 배달값 일세. 그리고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께도 안부 전해주게. 손녀를 이렇게 바르게 키우셨으니 참 훌륭한 분이신 것 같네. 하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할머니를 언급하니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오른 모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 들으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도연은 하윤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절실한지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존심 때문에 선뜻 받기 어려워하는 것도 보였죠. 그럼 저는 이만. 하윤이 일어서려 하자 도연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주겠네. 이 시간에 혼자 가기엔 위험하니까.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도연은 이미 결정한 듯 했습니다. 비서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죠. 하윤은 더 이상 거절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병원을 나서니 비는 조금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람은 차가웠고 도로는 젖어 있었죠. 도연은 하윤이 얇은 배달 점퍼만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차가 도착하고 일행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하윤이 주소를 말하자 비서는 내비게이션을 설정했습니다.
그곳은 도심에서 꽤 떨어진 낡은 동네였죠. 차가 출발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백미러로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을 보는 그녀의 옆모습이 가로등 불빛에 비쳤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죠. 그럴 때마다 죽은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두 아이. 그중 한 아이가 이렇게 아들을 닮았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부모 없이 자랐다는 것.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도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18년 전 그날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흘러갔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높은 빌딩들이 점점 사라지고 낡은 주택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이 사는 동네에 가까워질수록 도연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죠. 만약 이 아이가 정말로 자신의 손녀라면 18년 동안 놓치고 있던 것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섣부른 추측은 금물이었죠. 도연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만약 이 아이가 진짜 손녀라면 18년간 겪었을 고통을 보상해주겠다고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윤을 집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차 안, 도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서는 백미러로 회장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눈빛만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죠. 비서실장에게 연락하게. 도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금 당장 비서실 전원을 소집하게. 긴급 업무가 있네. 전화를 끊자마자 도연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18년 전 5월 3일 해화성 모병원의 모든 신생아 출생 기록을 찾아내게. 그리고 정하윤이라는 아이의 보육원 입소 기록. 그 아이가 언제 어떻게 그곳에 왔는지 낱낱이 파헤치게. 비서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다음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서진이의 출생 기록까지 전부 다시 조사하게. 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진은 회장님의 유일한 손녀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녀의 출생 기록을 다시 조사하라는 걸까요? 하지만 비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저택에 도착한 도연은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참나무 문을 닫고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아들 지훈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지훈의 18살 때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짙은 눈썹, 일자로 뻗은 콧날, 도톰한 입술. 오늘 만난 하윤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사진첩을 덮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이 또 친구들을 불러 파티를 하는 모양이었죠.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진과 지우는 너무 달랐습니다. 걸음걸이도 말투도 웃는 모습조차 닮은 구석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실장이 도연의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손에는 두툼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회장님, 일단 확인 가능한 자료는 모두 조사했습니다. 도연은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진 아가씨는 18년 전 5월 3일 해화 성모병원에서 오전 3시 20분에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생증명서, 신생아 기록, 모든 서류가 완벽합니다. 비서실장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정하윤 학생의 경우 병원 출생 기록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생후 약 일주일 된 아이가 보육원 앞에 버려진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도연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 듯합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의 말에 도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연? 같은 날 태어난 아이가 내 죽은 아들을 빼닮았는데 그게 우연이라고?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류가 다가 아니야. 내 직감이 18년간 느껴온 이 위화감이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네. 한편 같은 시각 하윤은 좁은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가파른 계단을 천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머니가 부엌에서 늦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윤아, 왔니?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하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윤은 가방에서 도연이 준 봉투를 꺼내 할머니의 병원비 통장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의 잔액을 확인하니 여전히 한숨이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수술비까지는 아직도 많이 부족했거든요. 작은 밥상에는 김치와 계란 후라이, 어묵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박했지만 하윤에게는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했죠. 식사를 마친 후 하윤은 핸드폰을 꺼내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스쿠터가 망가져서 당분간 배달은 못하지만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아야 했습니다. 새벽 시장 상하차 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힘들지만 시급이 높았죠. 하윤은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명품 쇼핑백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거실에서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서진이 친구들과 함께 샴페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유럽 가기로 했어요. 카드 한도 좀 올려주세요. 서진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생일 선물로 빨간색 스포츠카 사주시기로 하셨죠? 도연은 서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의 모습에서 지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문을 닫고 도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두 소녀. 한 명은 저택에서 사치를 누리고 한 명은 옥탑방에서 내일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공식 기록이 완벽하다면 기록 너머를 봐야 한다고. 서류가 아니라 사람을, 증언을, 흔적을 찾아야 한다고요. 도연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사 방향을 바꾸게. 서류는 됐네. 이제 사람을 추적해. 18년 전 그날 그 병원 신생아실에 근무했던 모든 의료진의 명단을 확보하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향한 긴 여정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흘렀습니다. 비서실은 밤낮 없이 움직였습니다. 18년 전 병원 인사 기록을 뒤지고 은퇴한 의료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그날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대부분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죠. 하지만 비서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그날 그 층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든 찾아내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비서실장이 급하게 도연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 침착하던 그의 얼굴에는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도연은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서실장은 새로운 파일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인사 기록 사본과 경찰 조서,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18년 전 그날 신생아실 담당 간호사였던 박현정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파일을 집어들고
박현정의 인사 기록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어딘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드님 부부의 사고 닷새 뒤에 병원 공금 3천만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한 기록이 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횡령 금액이 3천만 원이라. 네, 회장님.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지만 해외 도피까지 할 만큼 거액은 아니었습니다. 비서실장은 다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이 여자가 미혼모 신분으로 아드님 부부의 사고 당일에 아이를 출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행방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같은 날 아이를 낳은 신생아실 담당 간호사, 그리고 닷새 뒤 갑작스러운 횡령과 도주. 이것이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단순 횡령범인가? 도연은 말을 멈추고 박현정의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눈빛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니면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것인가? 비서실장은 도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의 현재 행방은 18년째 오리무중입니다. 인터폴 수배는 되어 있지만 워낙 오래전 사건이라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고요. 마지막 추적 기록이 동남아시아 어딘가였다는 것만 확인됐습니다. 도연은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답답함은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더 파고들게. 그 여자가 낳은 아이, 입양 기록이든 출생 신고든 모든 것을 찾아내.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이의 혈액형, 발 크기, 태어났을 때의 몸무게까지 다시 확인하게. 병원 기록과 우리 집 기록을 대조해봐.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말고. 비서실장이 나가려는 순간 도연이 다시 불렀습니다. 잠깐. 그는 말을 이으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하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을 빼닮은 그 눈썹, 고통을 참으며 굳게 다물었던 입술, 그리고 가난하지만 당당했던 모습. 아니야. 일단 그것부터 확인해. 비서실장이 나간 뒤 도연은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만약 박현정이 정말 아이들을 바꿔치기 했다면 그 증거는 공식 서류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을 겁니다. 사람의 기억이나 물건이나 아니면 할머니. 도연은 불현듯 하윤이 말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걷어 키워준 할머니. 보육원에서 아이를 데려온 그 할머니라면 혹시 당시 하윤과 함께 있던 물건이나 단서를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연은 비서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윤 학생에게 연락하게. 내가 할머니께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전해. 사고 보답과는 별개로 하윤이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할머니께 제대로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두 분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고 전해주게. 장소는 조용하고 편안한 곳으로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격식 있는 곳. 그리고 완전히 독립된 방으로 준비해. 비서가 나간 뒤 도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곧 그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혹시 그분이 18년 전에 단서를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하윤이 어떻게 보육원에 오게 됐는지에 대한 기억이라도 있을까요? 며칠 후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하윤 학생이 할머니와 함께 식사 초대를 수락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망설이셨지만 회장님의 진심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날짜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6시로 잡았습니다. 장소는 남대문 한정식 전문점 연화로 예약했습니다.
잘했네. 그날은 다른 일정을 모두 비워두게. 도연은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하윤의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18년 전 보육원에서 아이를 데려온 바로 그분을요. 그날이 다가올수록 도연의 가슴은 더욱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그 만남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추측이 단순한 망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까요? 도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만남이 진실로 가는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는 것을요. 토요일 저녁이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자신이 직접 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만남만큼은 다른 누구의 개입도 원치 않았거든요. 식당에 도착한 도연은 미리 예약해둔 연화의 안쪽 방을 확인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바깥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고 은은한 조명이 따뜻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6시 정각 식당 입구에 하윤과 할머니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와보는 고급 식당의 분위기에 어색해하며 입구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직접 나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회장이 직접 나와 맞이하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더욱 어쩔 줄 몰라 했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으신데요.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도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손을 공손히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하윤 양을 이렇게 훌륭하고 바르게 키워주셔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자리입니다. 도연은 두 사람을 연화의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세 사람만의 조용한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 위로 계절의 맛을 담은 요리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하윤과 할머니가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세 사람 사이에는 조심스러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도연은 할머니와 하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고생, 그들의 사랑에 대해 듣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하윤이 어릴 적 얼마나 말썽꾸러기였는지 이야기했고 하윤은 부끄러운 듯 볼을 붉혔습니다. 그런 평범한 이야기들이 오가는 동안 도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계속 질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지금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까? 너무 성급하게 물으면 두 사람이 놀라거나 경계할 수도 있습니다. 도연은 망설였습니다. 차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할머니가 이야기를 마치고 차를 홀짝이는 모습을 보며 도연은 이제 물어볼 때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하윤 양을 어떻게 가족으로 맞이하시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하윤도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마도 하윤 자신도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먼 과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18년 전이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한 보육원에서 주방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돈을 받고 일하는 건 아니었고 그냥 끼니라도 해결할 겸 자원봉사를 했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육원 문 앞에 아기가 버려져 있었어요.
생후 일주일쯤 됐다고 했던가요? 너무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도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차잔을 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아기가 신생아실에 들어왔는데 유독 몸이 약해서 다른 아기들처럼 울지도 못하더라고요. 숨소리도 가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자꾸만 그 아기가 눈에 밟혔습니다. 밤낮으로 그 아기 생각뿐이었어요. 하윤이 할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래 그 아기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주방 일 끝나면 신생아실로 가서 아기를 안아주고 우유도 먹이고 보육원 선생님들이 모른 척 해주셨어요. 다들 그 아기를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도연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눈시울도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아기를 입양하려 하지 않았어요. 너무 약해 보였으니까요.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것 같고 키우기 힘들 것 같다는 거였죠.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차마 이 아기를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했어요.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아기는 저를 필요로 했고 저도 이 아기가 필요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연은 할머니의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위해 평생을 희생한 이 할머니야말로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윤은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에 감정이 북받친 모양이었습니다. 도연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린 뒤 가장 중요한 질문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혹시 보육원에 올 때 아이가 가진 물건 같은 건 없었습니까? 진실로 가는 마지막 문턱에 도연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요. 그냥 낡은 베넷 저고리 하나만 걸치고 있었어요. 도연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없었던 걸까요?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뭔가 떠올랐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잠깐만요. 도연의 심장이 다시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베넷 저고리 속에서 딱 하나가 나오긴 했습니다. 할머니는 품속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습관인 듯 그녀는 늘 그 물건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꺼낸 것은 낡고 빛바랜 작은 은실 팔찌였습니다. 한때는 은빛으로 반짝였을 테지만 이제는 세월의 때가 묻어 검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아이 친부모가 남긴 유일한 물건인 것 같아서 할머니는 은실 팔찌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언젠가 꼭 쓸모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목숨처럼 간직해왔습니다. 작은 은실 팔찌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빛이 바랬지만 정성스럽게 꼬아 만든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도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한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죠. 시간이 지나 빛이 바랬지만 그 형태만큼은 선명했습니다. 섬세하게 꼬인 은실, 끝부분에 특별한 매듭, 작은 잠금 장치. 도연은 그것을 보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 은실 팔찌만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18년 전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알았을 때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태교가 중요하다며 아들과 함께 서울 곳곳의 공방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사동의 한 작은 공방에서 이 은실 팔찌를 직접 주문 제작했죠. 아버님, 이거 보세요. 제가 직접 디자인했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팔찌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꼭 이걸 채워줄 거예요. 며느리의 행복한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은실 팔찌를 보며 웃던 그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회장님? 하윤의 목소리에 도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은실 팔찌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게... 도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디서... 할머니는 회장의 이상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이걸 아십니까? 도연은 대답 대신 은실 팔찌를 가슴에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하윤이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손을 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연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18년 전 제 며느리가 만든 겁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와 하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임신했을 때 태교를 위해 아들과 함께 이 은실 팔찌를 직접 제작했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아이만을 위한 것이었죠. 도연은 은실 팔찌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하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도 입을 떡 벌린 채 도연과 은실 팔찌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와 아들은... 도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목이 맸습니다. 18년 전 5월 3일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윤도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갑 속 깊숙이 간직해둔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래고 낡았지만 소중하게 보관한 흔적이 역력한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제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사진 속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손목에는 바로 그 은실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보더니 입을 막았습니다. 하윤은 눈을 크게 뜨고 사진 속을 바라봤습니다. 그 남자는 하윤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이건...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하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속에서도 하윤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죽은 아들을 빼닮은 그 얼굴이요.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윤은 눈을 크게 뜨고 도연을 바라봤고 할머니는 입을 떡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 이 은실 팔찌가 제 며느리가 만든 것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하윤 양이 보육원에 버려진 날짜가 18년 전 5월 초라면, 도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목이 맸습니다. 혹시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제발.
저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하윤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도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하윤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검사하겠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도연은 비서에게 연락해 유전자 검사 키트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하윤과 할머니를 집까지 직접 모셔다 주기로 했죠. 차 안에서 도연은 백미러로 뒷좌석의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윤은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그 표정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윤과 할머니가 내린 뒤 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도연은 조수석에 놓인 은실 팔찌를 집어들었습니다. 18년 만에 다시 손에 쥔 며느리의 유품. 그것이 손녀를 찾아줄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도연은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깊숙한 서랍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를 열자 안에는 며느리의 물건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중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은실팔찌 제작 보증서와 디자인 도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18년 전 며느리가 공방에서 받은 그대로였죠. 도연은 도안을 펼쳐 할머니에게서 받은 팔찌와 대조했습니다. 은실의 굵기, 매듭의 형태, 세세한 무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틀림없어. 이게 바로 그거야. 도연은 팔찌를 가슴에 꽉 쥐었습니다. 드디어 확실한 물증을 찾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유전자 검사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집무실에 앉자마자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번뜩였습니다. 비서실장. 네, 회장님. 박현정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작하게. 이번엔 더 깊이, 더 철저하게. 18년 전 그날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여자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낱낱이 밝혀내. 비서실장은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긴장했습니다. 어디까지 조사하면 되겠습니까? 제한 없네. 돈도 시간도 인력도 필요한 건 다 쓰게. 하지만 일주일 안에 결과를 가져와. 비서실장이 나간 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사나흘이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박현정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비서실은 다시 한번 총동원됐습니다. 이번에는 18년 전 그 병원에서 일했던 모든 사람을 찾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은퇴 의사, 간호사, 심지어 당시 청소부까지 모두 만났죠. 며칠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매일 밤 서재에서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현정이 낳은 아이의 행방도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비서실장이 급하게 도연의 집무실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도연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찾았나? 당시 신생아실에서 일했던 조무사를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박현정에 대해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비서실장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박현정은 18년 전 5월 3일 회장님 아드님 부부와 같은 날 먼저 출산했습니다. 미혼모 신분이었고 경제적으로 극도로 궁핍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날 밤 아드님 부부가 교통사고로 실려왔을 때 병원 전체가 아수라장이었다고 합니다.
응급실과 수술실은 물론 신생아실까지 혼란스러웠죠.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조무사가 이상한 걸 목격했다고 합니다. 박현정이 신생아실에서 두 아기의 침대를 바꾸는 걸 봤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혼란스러워서 실수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비서실장은 말을 멈추고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확실한가? 네. 조무사는 당시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박현정이 선배 간호사였고 자신은 신입이라 감히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박현정이 횡령 사건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연은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가 집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여자가 감히. 도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집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가 전화를 받더니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검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검사기관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도연 회장님과 정하윤 학생의 유전자 검사 결과 친조부와 손녀 관계 확률이 99.9%입니다. 의학적으로 확실한 혈연 관계라고 판단됩니다. 도연은 전화기를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18년간 의심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고 비서실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윤 양에게 연락하게. 오늘 저녁 집무실로 부르게.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도 함께 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하윤이 집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책상 앞에 서서 하윤을 맞이했습니다. 앉게, 하윤 양. 하윤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책상 위에 차례로 서류들을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전자 검사 결과지, 그 다음 은실팔찌와 제작 보증서, 마지막으로 박현정의 범행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하윤 양.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네 할아버지다.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박현정은 자신의 딸을 우리 집에 남겨두고 내 진짜 손녀인 너를 보육원에 버렸어. 그리고 모든 걸 감추기 위해 횡령 사건을 만들어 해외로 도망쳤지. 하윤은 말없이 울었습니다. 도연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18년 동안 고생한 걸 생각하면. 도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하윤을 꽉 껴안았습니다. 18년 만에 되찾은 손녀. 그 품이 너무나 작고 가늘어서 도연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할아버지. 하윤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서툴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한마디에 도연은 18년간의 공허함이 채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집무실을 나선 하윤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비서가 준비한 차가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자신에게 진짜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 친부모가 있었다는 것, 그들이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럽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윤아. 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눈가가 붉었지만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할머니께 말씀드려라. 내일 다시 만나자.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타고 옥탑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내내 하윤은 어떻게 할머니께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자신을 18년간 키워준 할머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큰 사랑을 준 그분께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윤아, 왔니? 검사 결과는 어땠어? 하윤은 대답 대신 할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 한참 뒤에야 하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하윤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눈물이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구나. 네가 드디어 진짜 가족을 찾았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안도가 묻어났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제게는 할머니가. 알아, 너는 내 손녀야. 피가 안 섞였어도 넌 내 손녀고 나는 네 할머니야. 두 사람은 그날 밤 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18년의 추억을,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말이죠. 사흘 뒤 하윤은 도연의 초대로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도연은 하윤을 3층으로 데려갔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방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하윤아, 이 방은 18년간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곳이다. 도연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오래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윤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젊은 부부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하윤은 그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분들이, 그래,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시다. 하윤은 사진 속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자신과 닮았다고 했던 그 얼굴.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였다니요.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었어. 항상 남을 먼저 생각했지. 도연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사람이었단다.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방 한쪽에는 태교를 위해 읽었던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육아책, 동화책, 음악 CD들. 모두 하윤을 위해 준비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는 낡은 기타가 놓여 있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쓰던 거란다. 기타를 정말 좋아했지. 너한테도 연주해주고 싶어 했어. 하윤은 기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기타줄을 튕겨봤습니다. 18년 만에 울린 소리는 조금 음이 틀렸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도연은 벽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옷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봐라. 도연이 서랍을 열자 안에는 아기 옷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준비한 것들이었죠. 이 모든 게 너를 위한 거였단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뒤바뀌어 버렸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윤은 옷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모자, 양말, 장갑. 모두 정성스럽게 준비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빠, 엄마. 하윤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하지만 그리웠던 그 호칭을요. 사진 속 부모님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하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울어도 괜찮아. 참지 않아도 돼. 내가 흘리지 못했던 18년의 눈물을 다 흘려도 괜찮단다. 하윤은 도연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18년간 참아왔던 외로움, 궁금증,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연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부터는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하윤과 할머니를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자리였습니다. 가족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죠. 저녁 6시 저택의 가족식당에는 도연과 하윤, 그리고 할머니가 먼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긴장한 표정으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하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다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잠시 후 식당 문이 열리며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옆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는 걸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서진은 하윤을 힐끗 보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 저번에 우리 차 박은 애 아니에요? 왜 저런 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책상 서랍에서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하나씩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서류들을 보며 점점 불안한 표정이 됐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대체 뭐예요? 앉아라.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진은 본능적으로 그 무게를 느끼고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진아. 도연은 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내가 너한테 할 말은 평생 듣게 될 말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일 거다. 할아버지, 무슨... 조용히 듣거라. 도연은 천천히 하지만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8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박현정이라는 간호사가 두 아기를 바꿔치기 한 이야기를, 그리고 서진이 사실은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까지요. 서진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서진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가 노망나신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서진은 하윤을 가리키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여자가 사기꾼이에요. 돈 때문에 할아버지한테 접근한 거라고요. 서진아. 도연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는 박현정의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사람을 아느냐? 서진은 사진을 보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본 적은 없지만 어딘가 자신과 닮은 구석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네 친어머니다. 박현정. 18년 전 너를 낳고 내 손녀를 바꿔치기 한 사람이지. 서진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엄마는 네 엄마는 18년 전에 돌아가셨다. 하지만 그건 내 며느리였어. 너를 낳은 사람은 박현정이고 그 여자는 지금 해외 도피 중이다. 도연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서진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나와 하윤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다. 99.9% 일치. 의학적으로 확실한 조손관계지. 서진은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임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서진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건 다 거짓이었단 말이에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그 자체가 대답이었습니다. 서진은 한참을 울다가 갑자기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도연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전 몰랐어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서진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제발 저 쫓아내지 마세요. 저한테는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제가 잘못한 게 뭐예요? 전 그냥 태어났을 뿐인데. 도연은 서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단호함도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서진아. 싫어요. 제가 친손녀보다 더 잘할게요. 제발, 제발이요. 서진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진아, 너도 피해자다. 내 생모에 뒤틀린 욕망에 이용당한 피해자지. 도연은 서진을 일으켜 앉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네가 18년간 누린 모든 것은 저기 있는 하윤이의 것이었어. 서진은 하윤을 돌아봤습니다. 하윤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서진을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저보고 어떡하란 거예요? 다 내놓고 나가란 거예요? 그래. 도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 집에서 그리고 내 재산에서 너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상속도 재산도 아무것도. 서진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18년간 나는 너를 손녀로 알고 키웠다. 그 시간이 거짓이었다 해도 그 정만큼은 진짜였어. 도연은 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비서가 새로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해외 유학 자금이다. 너를 위한 마지막 배려지. 서진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상당한 액수의 유학 자금과 생활비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손녀로 알았던 너에게 베푸는 마지막이다. 이제 박현정의 딸이 아닌 네 진짜 인생을 찾아라. 한서진이 아닌 너 자신으로 살아가거라. 서진은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감사하단 말은 안 할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윤이 입을 열려 했지만 서진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서진은 식당을 나가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얼마 후 서진은 짐을 싸서 저택을 떠났습니다. 18년간 살았던 집을 떠나는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표정만 있었습니다. 서진이 떠난 뒤 저택은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옳은 일을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하윤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도연은 하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으니까.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라는 것을요. 서진이 떠난 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하윤에게 새로운 서류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의 집무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하윤아, 이제 회사 지분과 재산을 상속할 절차를 시작해야겠구나. 하지만 하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받고 싶지 않아요. 뭐? 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물론 할아버지의 손녀인 건 맞아요. 하지만 저는 제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어요. 하윤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냐? 사업 계획서예요. 하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배달 일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배달원들이 얼마나 힘든지,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제대로 된 배달 플랫폼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요. 도연은 사업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배달원 복지, 공정한 수수료, 고객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배달원들이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요식업까지 확장해서 좋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거예요. 하윤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작게 시작할 거예요. 할아버지 돈에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요. 하윤은 조심스럽게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다만 조언과 응원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도연은 사업 계획서를 덮고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윤아. 도연은 손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네가 진짜 내 손녀가 맞구나. 할아버지. 좋다. 네 뜻대로 해라. 하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다. 내가 멘토로서, 투자자로서 옆에서 지켜볼게. 도연은 하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아.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하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자신감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아들 부부의 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아, 우리 손녀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다. 네가 봤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했어요.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캄보디아에서 박현정은 낡은 아파트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한국 신문 기사가 들려 있었습니다. DH그룹 회장, 잃어버린 손녀 찾아. 18년 만에 극적 상봉. 박현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어떻게? 그녀는 기사를 구겨쥐었습니다. 18년간 숨어 살았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박현정은 급히 짐을 쌌습니다. 또다시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세상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현정은 도시를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그녀는 붙잡혔습니다. 인터폴의 수배망이 강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박현정 씨, 당신은 체포됩니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며칠 후 박현정은 인천공항으로 송환됐습니다. 수갑을 찬 그녀의 모습이 뉴스에 크게 보도됐습니다. 18년간 해외 도피 중이던 박현정 씨가 오늘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박현정 씨는 18년 전 병원 공금 횡령 및 신생아 바꿔치기, 아동유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저택의 거실에서 도연과 하윤, 그리고 할머니는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박현정은 고개를 숙인 채 호송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그녀가 드디어 죗값을 치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윤은 복잡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분노해야 할까요? 아니면 불쌍하게 여겨야 할까요? 그녀 때문에 18년을 고생했지만 동시에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하윤아. 도연이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니? 네, 할아버지. 괜찮아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그분은 그분대로 벌을 받으실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도연은 손녀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할머니도 하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하윤이 말이 맞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뉴스가 끝나고 세 사람은 다시 식사로 돌아갔습니다. 분위기는 조금 무거워졌지만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하윤은 자신의 방에서 사업 계획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언해준 내용들을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했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하윤은 자신의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배달원들이 존중받는 회사, 공정한 시스템, 합리적인 가격. 모두 하윤이 직접 경험하며 느꼈던 것들이었습니다. 꼭 이루고 말 거야. 하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편 도연의 서재에서는 비서실장이 새로운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박현정의 재판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래. 도연은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물론이지. 반드시 정의가 실현되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네.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윤이에게도 물어보게. 본인이 원한다면 함께 가는 거고 원치 않는다면 내가 대신하겠네. 비서실장이 나간 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8년 만에 찾은 손녀, 그리고 밝혀진 진실.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시작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잃어버린 18년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그것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였습니다. 도연은 서랍에서 은실 팔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아, 이제 시작이다. 내 딸을 잘 키워보마. 은실 팔찌가 조명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하윤은 작은 사무실을 얻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조언을 받으며 천천히 준비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험도 없는 18살이 배달 플랫폼을 만든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이미 시장에는 큰 업체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승산이 없습니다. 하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사업 계획을 수정했고 새벽에는 배달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배달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윤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이 상하겠어. 괜찮아요, 할머니. 조금만 더 하면 돼요. 하지만 하윤의 얼굴에는 피로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윤은 도연의 서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냐? 도연은 책을 내려놓고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무모한 걸까요? 모두들 불가능하다고 해요. 경험도 없고 자금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다고요.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께 짐만 되는 건 아닐까요? 그냥 할아버지가 주시려던 걸 받아들였으면 편했을 텐데.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윤아, 고개를 들어봐. 하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이었습니다. 네 아버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단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 그래서 지금의 DH그룹이 있는 거야. 도연은 하윤을 꽉 껴안았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야. 포기할 때가 끝이지. 넌 할 수 있어. 하윤은 할아버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하윤이 준비하던 첫 번째 시범 서비스가 무산됐습니다. 협력하기로 했던 식당 사장님이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겁니다. 미안해요, 하윤 씨. 근데 우리가 큰 플랫폼이랑 계약하기로 했어요. 거기가 수수료를 더 낮게 제시했거든요. 전화를 끊고 하윤은 책상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몇 개월간 준비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직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죄송하지만 저 그만두려고요. 급여가 계속 밀리고 있고 회사 전망도 불투명해서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주면 급여를. 죄송합니다. 직원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하유는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하유는 옥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유나, 밥 먹자. 하지만 하유는 식욕이 없었습니다. 밥그릇을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요? 하윤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주시려는 걸 받았으면 편했을 텐데. 왜 저는 꼭 제 힘으로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을까요? 할머니는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윤아, 너는 잘하고 있어. 네가 선택한 길이 힘들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야. 하지만 할머니, 저 이제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하윤은 드디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몇 개월간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윤은 도연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눈은 밤새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생각이 틀렸던 것 같아요. 하윤은 책상 위에 사업 계획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역시 경험도 없고 자금도 없는 제가 사업을 한다는 게 무리였나 봐요. 이제 그만두려고요. 도연은 아무 말 없이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시려던 것들을 받겠습니다. 그게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도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네. 저는 할 수 없어요. 모두가 옳았어요. 저는 너무 어리고 경험도 없고 준비도 안 됐어요. 도연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윤아, 창문 밖을 봐라. 하윤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의도의 높은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저 건물들이 하루아침에 지어졌을 것 같으냐? 아니요. 맞아. 수년이 걸렸지. 수없이 무너지고 다시 세우고 또 무너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도연은 하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네가 지금 포기하면 그건 정말 실패가 되는 거야. 하지만 다시 일어서면 그건 배움이 되는 거지. 하지만 할아버지, 저는 정말 지쳤어요. 알아. 힘들지. 하지만 넌 네 아버지의 딸이야. 네 안에는 그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어. 포기는 내 사전에 없단다. 도연은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주일만 쉬어라. 그리고 다시 생각해봐. 정말 포기할 건지 아니면 다시 시작할 건지.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윤은 부모님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진 속 부모님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8년 만에 찾은 가족, 되찾은 정체성.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는 알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릉 로터리에서 사고가 났던 그날 밤처럼요. 하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배달 가방을 메고 젖은 헬멧을 쓰고 차가운 비를 맞으며 달리던 그때를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동시에 확실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죠. 할머니의 병원비를 벌어야 한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하윤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하윤은 옥탑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하윤을 지켜봤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말도 거의 하지 않는 손녀를 보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하윤아, 산책이라도 나가볼까? 괜찮아요, 할머니. 하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죠. 어느 날 밤 하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DH그룹 회장의 손녀? 배달원 하윤? 아니면 그냥 길 잃은 18살? 하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하윤은 일어나 옥탑방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멀리 여의도의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회사도 저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곳에 가면 편안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돈 걱정도 실패의 두려움도 없는 삶이요. 하지만 그게 정말 자신이 원하는 삶일까요? 하윤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준 부모님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부부. 아빠,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하윤은 사진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고 거친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에서 하윤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문득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윤아, 넌 태어났을 때부터 싸워왔어. 보육원에서 모두가 포기했을 때도 넌 살아남았잖아. 그게 네 힘이야. 하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맞아. 나는 싸워왔어. 18년 동안 혼자서 버텨왔잖아. 하윤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눈빛이 유난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빠는 포기하지 않았을 거야. 엄마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하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서울을 물들였습니다. 하윤의 얼굴에도 그 빛이 닿았습니다. 하윤은 옥상 난간에 서서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 오는 밤에도 배달을 해야 하는 사람들, 부당한 수수료에 시달리는 사람들,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겪었으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하윤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 짓는 미소였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다르게. 이번엔 더 현명하게. 하윤은 옥상을 내려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사업 계획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빨간 펜을 꺼냈습니다. 수정할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이상적이었던 부분, 현실을 간과했던 부분, 급하게 진행했던 부분들. 천천히 가자. 한 걸음씩. 하윤은 노트를 펼치고 새로운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작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 동네, 한 식당부터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하윤아, 아직 안 자고. 할머니는 책상 앞에 앉아 있는 하윤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하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의 절망은 사라지고
대신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하윤은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 다시 시작할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하윤이. 할머니가 믿었어. 할머니는 하윤을 꽉 껴안았습니다. 그날 오후 하윤은 도연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하윤아. 도연은 손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달라진 눈빛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결정했니? 네. 다시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요. 하윤은 수정한 사업 계획서를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한 걸음씩 갈 거예요. 도연은 계획서를 받아들고 펼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네, 할아버지.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하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빛이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새로운 계획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큰 투자자를 찾는 대신 작은 동네부터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성북구 정릉동. 하윤이 사고를 당했던 바로 그 동네였습니다. 하윤은 그곳의 작은 식당들을 하나하나 방문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플랫폼은 수수료를 최소화하고 배달원 복지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번, 20번 찾아가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제가 직접 배달원이었어요. 그래서 알아요.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드디어 한 식당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한번 믿어볼게. 젊은 친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첫 번째 파트너였습니다. 하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뒤로 하나둘 식당이 늘어났습니다. 하윤은 직접 배달도 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고 또 개선했습니다. 도연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손녀가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저 아이는 정말 지훈이를 닮았어. 도연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하윤의 플랫폼은 정릉동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수수료가 제일 싸대. 배달원들이 존중받는다던데? 음식도 제 시간에 오고 좋아.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하윤은 배달원을 더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뽑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배달원을 직원으로 대우합니다. 보험도 있고 휴게 시간도 보장되고 우천 수당도 있어요. 배달원들은 하윤의 말에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이런 곳이 있었어요? 점점 더 많은 배달원이 하윤의 플랫폼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하는 게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하윤의 플랫폼은 성북구 전체로 확장됐습니다. 이제 작은 스타트업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회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하윤을 여의도 본사로 불렀습니다. 하윤아, 이제 투자를 받을 때가 됐다. 할아버지가 투자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 난 이미 너의 멘토야. 투자는 다른 사람한테 받아라. 네 힘으로. 도연은 명함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소개해 줄게. 하지만 결정은 너가 해야 해. 너의 회사니까. 하윤은 명함을 받아들고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투자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윤에게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숫자가 있었고 증거가 있었습니다.
1년 만에 성북구에서 이만큼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배달원 만족도는 95%, 고객 만족도는 92%입니다. 투자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상적이네요. 투자하겠습니다. 하윤은 드디어 첫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금액을요. 2년이 흘렀습니다. 하윤의 회사는 서울 전역으로 확장됐습니다. 할인 익스프레스라는 이름으로요.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달업계의 혁신, 18살 청년이 만든 기적. 배달원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플랫폼. 하윤은 인터뷰 요청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이 만든 거예요. 3년이 흘렀습니다. 하윤은 이제 21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은 하윤을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식탁에는 도연, 하윤, 그리고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윤아, 축하한다. 도연은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내 힘으로. 하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우리는 그저 곁에 있었을 뿐이지.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식당에 울렸습니다. 그런데 하윤아. 네, 할아버지. 이제 다음 단계로 갈 준비가 됐니?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국으로 확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도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도와줄 게 있다. 도연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DH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맺자. 우리의 유통망을 활용해라. 그러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거야. 하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비즈니스야.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거지. 도연은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증명했어. 이제 날개를 달아줄 시간이야. 하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아니다. 내가 자랑스럽다, 우리 손녀. 그날 밤 하윤은 부모님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사진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 해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사진 속 부모님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축하한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하윤은 이제 23살이 됐습니다. 할인 익스프레스는 전국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여의도 본사 로비에는 특별한 전시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찌그러진 벤츠 범퍼와 부서진 스쿠터. 5년 전 그날 밤의 흔적이었습니다. 전시물 아래에는 작은 동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기적의 시작 마이너스 비 오는 밤, 정릉 로터리. 오늘은 회사 5주년 기념 기자회견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대표님, 5년 만에 이런 성공을 거둔 비결이 뭡니까? 하윤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녁이 됐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그날 밤처럼 굵은 빗줄기였습니다. 하윤은 본사 창가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할인 익스프레스 로고가 붙은 스쿠터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천 수당을 받으며 보험에 가입되어 존중받으며 일하는 배달원들이었습니다. 하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하윤아,
저녁 먹으러 와야지. 할아버지가 기다리신다. 네, 할머니. 지금 갈게요. 하유는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며 전시된 벤츠 범퍼와 스쿠터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날의 사고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정릉 로터리를 지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5년 전 그날 밤처럼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유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DH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할머니의 손녀이자 할인 익스프레스의 대표,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정하윤이었습니다. 차가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유는 우산을 펴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5년 전에는 거칠고 차가웠던 빗소리가 이제는 부드럽고 포근하게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어서 와, 우리 하윤이. 다녀왔습니다, 할머니. 하윤은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거실에서 도연이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윤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윤아, 왔구나. 오늘 기사 봤어. 잘했더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식탁에는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자, 식사하자. 우리 가족. 네. 하유는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하유는 부모님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벽에는 은실 팔찌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하유는 은실 팔찌에 손을 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비는 축복이었습니다. 5년 전 비 오는 밤 정릉 로터리에서 시작된 기적. 그것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진정한 가족을 이룬 이야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선 한 소녀의 이야기. 비는 계속 내렸지만 저택 안은 따뜻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고 사랑이 넘쳤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하윤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윤은 창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윤아, 이리 와서 앉아라. 하윤은 두 사람 사이에 앉았습니다. 도연이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랑스럽다, 우리 손녀. 저도 감사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년 전 비 오는 밤의 충돌이 만든 기적. 오토바이와 벤츠가 부딪혔던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하유는 창밖의 비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비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 비가 없었다면 이 순간도 없었을 테니까요. 가족의 따뜻한 웃음 속에서 비 오는 밤의 기적은 완전해졌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고 어디에서 함께 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